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해외 방사선 안전관리하고 그리고 NDT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해외에는 방사선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한국검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용접품질검사 엔지니어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이력에 관한 거는 뭐 강의하는 내용하고 연관된 이력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1987년도부터 비파계에 입문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그때 유양지능개발이라는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 비파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파계 업체에 이제 그 당시에 있으면서 RI 일반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서 현장에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또 비파계 검사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또 그 후로는 비파계 회사 본사에서 본사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쭉 이제 사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해외 비파계 관련해서 출장을 비교적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비파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어떻게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는지, 또 이쪽에 비파계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가본 나라는 제가 미국을 한 4번, 5번 정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저쪽 중동 쪽으로 가면은 이란, 사우디, 아부다비, 그리고 중국, 또 PNG라고 파푸니아 뉴기니라고 굉장히 조금 개발이 안 된 나라, 그리고 베트남, 태국, 호주, 그리고 유럽 쪽에 프랑스, 스위스,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 간 이유는 이제 비파계 회사 관련해서 이제 비파계 검사 업무차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해결차 이렇게 해외를 갔었습니다. 이번 강의 드릴 이제 목차를 보면은요, 첫째로 해외 방사선 안전관리 및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외는 방사선 안전관리라든지 비파계 허가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에서 일부 국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방사선 안전관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우리보다 아직 개발이 덜 된 나라, 그러니까 우리 1920년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원시 시대던데요. 파푸니아 뉴기니 그쪽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미국 쪽의 방사선 안전관리라든지 비파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국내 비파계 검사 및 해외하고 어떤 게 틀린지 그런 현실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고요. 세 번째로 방사선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나라가, 그리고 네 번째 국내 비파계 검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건지 이런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해외 방사선 안전 및 NDT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전에서 세 개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의 RT, 방사선 검사 및 방사선 관리 부분입니다. 사우디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연간 피폭 선량이 한국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피폭 선량이라는 거는 ICRP에서 공고해주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방사선을 그 다루는 국가에서는 ICRP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인 피폭의 이제 측정 장비들을 보니까 서비메다, 그러니까 공간 선량 측정하는 서비메다, 그 다음에 포켓도시메다, TLD 이렇게 이제 그 나라도 착용을 하고 있었고요. 보통 이제 그 장비의 교정 주기는 서비메다가 6개월, 그 다음에 포켓도시메다가 12개월, 그 다음에 TLD는 매월 이렇게 측정하는 걸로 거의 우리나라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거리, 그러니까 방사선 안전거리 측정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원리로 거리에 따라서 어떤 차폐물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적용하고 있었고요. 방사선 안전관리는 그 RT 작업을 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돼 있고 그 투입하기 전에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서를 제출해서 승인해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사선 안전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사전에 그런 승인을 맡게 되어 있고, 저희 나라도 지금 방사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사용 장소라는 그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킨스 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선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안전을 어떻게 조치하겠다, 사전 승인을, 사전 허가를 맡고 있는 것처럼 사우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 있다는 거고요. 방사선 이제 동위원소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뭐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원유를 뽑아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그 임시 저장실을 설치하고 그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사용합니다. 사우디의 그 방사선 인허가 기관은 KACST 뭐 그러니까 뭐 한국의 킨스와 같은 어떤 규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안전 면허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ROS 그러니까 그 레디션 세퍼티 그 오피서, 그러니까 RSO라고 그러는데 방사선 안전 면허자, 우리로 하면은 뭐 일반 면허자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허가 필요한데 그 면허도 마찬가지로 KS, CST, 즉 우리나라의 킨스와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RSO는 즉 사우디의 일반 면허, 그러니까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한 사람이 이드름 백큐 수입이 100큐리까지 100큐리 10개 또는 그 이드름 192 조사기가 있잖아요. 조사기 10대까지를 이렇게 허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대까지만 이제 그 관리하게 되겠죠. 방사선 동위원소는 용구 저장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해서 뒤에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덩이, 그러니까 하나의 뭐 작은 저장함이 되겠죠. 하나의 구덩이에는 조사기 세대 이상 보관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RT 레벨 2 이상의 인원이 장비 한 대당 2명의 인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법제화가 돼 있죠. 방사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2인 1조, 즉 사우디에도 그 RT 레벨 2, 레벨 2라는 거는 이제 검사원 자격이죠. RT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명이 장비 한 대당 이렇게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드름 192 10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0명, 그러니까 한 대당 2명이니까 20명의 RT 기술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RT 장비 한 대당 운반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메다가 2개 있어야 되고, 포켓도시메다 아까 사람이 2명이니까 2명, 그 다음에 TLD 이 판독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우디에서는 동위원소 자체 폐기가 안 되므로 수입 후 이제 사용하고 남은 낮은 큐는 다시 재수출을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드름 192를 비파기 회사에서 쓰고 나면은 자체 폐기를 하지 않고 다시 이제
그 폐기하는 기관에다 다시 이제 반납을 하죠.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그 사우디 안에서는 폐기할 수가 없고 다시 그 낮은 큐리를 수출한다고 그럽니다. 동위원소 사용 허가 받는 회사는 매년 수입이라는데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비파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립하려면은 동위원소를 수입해야 되고 아까 다 쓰고 난 이제 동위원소를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수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수입 허가는 이제 대행하는 회사를 통해서 또 경찰이라든지 국가보안처 및 KACST 여기를 거쳐서 이제 수입 허가가 되고요. 만약에 10개를 수입 허가를 받았다면은 또 10개를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쓰고 나는 거를 수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10개 허가를 받았다면은 10개 이상의 그 사우디 안에 10개 이상의 동위원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입한 그 개수하고 그 다음에 보유 개수가 이제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위원소 수출입은 에이전시가 이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에이전시는 그 KACST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재 뭐 사우디에는 2개 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동위원소로 이제 수입하는 기관은 우리 뭐 2개 정도 있죠. 뭐 경도양행, 뭐 나우기현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위원소 사용 허가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이런 그 동위원소 수출입이 복잡하기 때문에 동위원소 허가량을 늘리는 것이 결국은 사업의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누가 많이 동위원소를 많이 확보하느냐, 수입하느냐에 따라서 사우디에서 비파게 방사선 작업을 하는 그 사업 경쟁력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템포러리 스토리지죠. 그러니까 그 동위원소를 저장하는 임시 저장소. 이 보시면은 철조망이 됐죠. 이게 지금 사막이죠, 사우디에. 그러니까 그런 사막에다 어떻게 뭐 동위원소를 저장하겠냐 하지만은 이런 사막에 지금 임시 저장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완전히 철장이 돼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 그 무기고 총이라든지 일단 무기고 저장하는 시설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철창으로 완전히 갖춰져 있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그 템포러리라는 겁니다. 임시 저장소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만큼 사우디에서는 동위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 근접해 보면은 이제 방사선 표지판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철저하죠.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교되고 이걸 보시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저장 시설에 대한 이제 규제가 또 그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보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이제 법들이 다시 이제 좀 시행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위원소를 저장하는 피트입니다. 이게 이제 땅 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3개 이상, 한 구덩이에 3개 이상은 저장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리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지하로 이렇게 파놨기 때문에